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아 볼까 해요. 저는 이현수라고 하고 대전에 살고 있는 42살 남자입니다. 사실 제가 자란 환경은 좀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썼더니 나중에 정말 큰 행운이 찾아왔거든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요. 10살까지 부모님과 함께한 즐거운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미인이셨어요. 아가씨라고 불릴 만큼 예쁘셨다고 해요. 실제로 20살 때 미용실 사장님 추천으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으셨대요. 동네 남자들은 물론이고 옆 동네에서까지 엄마를 보려고 몰려들 정도였어요. 할아버지가 워낙 엄마를 아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철저한 감시를 뚫고 엄마 마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도 동네에서 꽤 유명했대요. 모범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요. 어른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해요.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참 예의 바르다, 똑똑하고 성격도 좋다 이런 식으로요. 두 분이 만난 곳은 서점이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엄마가 자주 가던 서점에 어느 날부터 아빠가 나타났고 비슷한 취향 덕분에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대요. 아빠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동네에서 인품이 좋기로 소문났으니까요. 양쪽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연애할 때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를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벗어놓은 옷들이 집 곳곳에 널려 있고 쓰레기 버리는 법도 모르고 모든 걸 엄마가 뒤치다꺼리해야 했죠. 더 심각한 건 욕설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욕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습관처럼 나오는 험한 말들. 정말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였대요. 무서운 건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남편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면을 쓰고 행동한 거죠. 엄마는 이 사실을 어디에 말할 곳도 없었고 말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혼자 사귀셨대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셨어요. 이때만큼은 희망을 놓지 않으셨대요. 아이가 생기면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을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반전은 없었어요. 아빠는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도 시큰둥했대요. 자기 아이인데도 말이에요. 엄마가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부려먹기만 했어요. 그때 엄마는 체념하셨대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구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하면서요. 뱃속에 있는 아이만 바라보면서 그냥 살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10개월을 보내신 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를 보고 엄마는 정말 기뻤다고 해요. 속상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인데 저만 보면 웃음이 나서 너무 행복했대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빠가 아무리 구박해도 험한 말을 해도 저만 보고 꾹 참고 견디셨어요. 아빠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놀아주지도 않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았고 밥을 먹여준 적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인 척 연기만 하셨죠. 모든 건 엄마의 몫이었어요. 엄마는 24시간 제게 붙어 있으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어릴 때 놀이공원도 엄마랑 둘이 갔고 계곡도 엄마랑 둘이 놀러 갔어요. 어릴 때 사진을 봐도 아빠와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아빠가 목말 태워주는 사진도 당연히 없고요. 그만큼 아빠와 애착 형성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저는 어릴 때 아빠를 엄청 무서워했다고 해요.
아기 때는 아빠만 보면 울었고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니까 아빠가 무슨 말만 해도 도망갔대요. 6, 7살 때는 웃다가도 아빠 보면 웃음을 멈추고 눈치를 봤다고 해요. 아빠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어요. 엄마한테 맨날 호통치고 표정도 험악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꾸역꾸역 참으면서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마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아빠의 바람이었어요. 제가 8살 때였어요. 엄마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시장에 나가셨다가 오랜만에 책을 보러 역 근처 서점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어떤 여자랑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수상한 곳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셨어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없었대요. 그래도 바람은 안 필 줄 알았는데 자식도 있는 남자가 바람을 피운 거였죠.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엄마는 많이 망설이셨대요.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사셨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저를 데리고 나와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대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제가 삐뚤어지고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셨고요. 그래서 엄마는 모른 척 하기로 하셨어요. 다시 정신 차리겠지, 잠깐의 실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셨대요. 하지만 아빠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도 하고 잠바나 가방에 여자 화장품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했죠. 그 이후로는 엄마도 참을 수 없어서 아빠께 그만하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들을 리 없는 아빠는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살았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두 분을 떠올리면 항상 싸우시는 기억밖에 없어요. 엄마는 매일 밤 아빠를 기다리셨고 아빠가 집에 오면 두 분은 언성을 높이고 싸우셨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죠. 저희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운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 즉 제 친구들한테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현수야, 너희 부모님 맨날 싸우지? 너희 아빠 바람났다는 게 사실이야? 솔직히 어린 나이에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두 분이 싸우신다는 건 알았지만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기도 했고 부끄럽고 화도 났어요.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저를 붙잡고 한참 물으시는 엄마께 말씀드리니까 엄마도 충격을 받으셨죠. 그날 부모님은 유난히 더 크게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끝내 아빠께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제게 못 볼 꼴을 보이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엉엉 우는데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셨겠죠. 그런데 엄마의 선전포고에 아빠의 반응이 황당했어요.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해? 아유, 그래 갈라서자. 갈라서든지 말든지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대신 애는 놓고 가. 못 만나고 너한테 돈도 못 주고 애도 못 줘. 엄마는 당황스러우셨죠. 평소에는 자기 자식을 무슨 집에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 취급하듯 했으면서 갑자기 애를 놓고 가라니.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부성애가 생긴 것도 아닐 테고 그건 그냥 모든 걸 빼앗기기 싫어하는 아빠의 고집이 분명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두고 또 몇 달을 싸우셨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애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키울 거며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크냐고 하셨고 아빠는 애한테 손 갈 일이 뭐가 있겠냐며 돈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했어요. 어느 한쪽도 기세를 꺾지 않는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지고 무서워졌어요. 어린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긴 싸움은 점점 아빠 쪽으로 강세가 기울었어요. 나중엔 결국 엄마가 아빠를 붙잡고 제발 아이만 데려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도 당연히 엄마께 가고 싶었지만 아빠가 무서워서 티는 못 내고 눈물만 훔쳤어요. 그러다 결국 아빠가 엄마를 내쫓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경찰들이 막 엄마를 저희 집에서 쫓아내고 있었고 아빠는 그 상황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빠가 밤새 짐을 쌌어요. 바로 다음 날 저와 아빠는 아무도 모르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아빠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엄마에게서 저를 완전히 떼어내려고 이사까지 강행했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어요. 친구 하나 없는 타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상한 집도 어쩐지 우리 집 같지 않고 불편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적응이 안 되는 건 바로 엄마가 제 곁에 안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고작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는 제가 다 컸다고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9살이면 어린 나이였거든요.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아빠는 그런 저를 완전히 방치했어요. 혼자 밥을 해먹고 알림장에 부모님 도장도 제가 대신하고 혼자 옷을 골라서 입고 양말에 구멍이 뚫려도 그냥 신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어리지만 어른처럼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속상하기도 했고요. 엄마의 관심과 손길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언젠가는 다시 제게 돌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사한 지 한 달하고도 조금 더 지난 어느 날이었죠. 하교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이 한 켤레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것이 아니었어요.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여자 신발이었어요. 색깔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낮은 구두였죠. 엄마가 오셨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신발을 얼른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엄마, 왔어요.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와 저만 사는 집에서 어울리지 않는 여자의 웃음소리였어요. 엄마가 안방에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한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라고 부른 게 웃음이 터졌는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어느새 안방에는 반짝이는 화장대가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는 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들이 있었어요. 붙박이장 옆 옷걸이에 여자의 외투가 걸려져 있었고요. 마치 이 집에 살겠다는 듯이 여자의 짐이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를 보고 놀란 저와 다르게 아빠는 심드렁한 표정이었어요. 냉장고에 소주병을 채워 넣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했어요. 인사해. 이제 내 엄마야. 엄마. 엄마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생기고 하는 건가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여자는 그 말이 웃긴지 또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참 듣기 싫었어요. 그렇게 제게는 새 엄마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 여자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궁금했나 봐요. 반에서 인기는 있냐? 공부는 좀 하냐? 나중에 무슨 일 할 거냐? 이런 아이한테 참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낯선 그 여자와 말을 섞는 것도 불편했던 저는 대충 짧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제게 흥미가 떨어졌는지 어느 날부터는 말도 안 걸었어요. 한 공간에 있지만 제가 없는 듯 그렇게 살았어요. 아빠와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매일 히히덕거렸어요. 저는 방에서 귀를 막고 공부만 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찾아서 풀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 소리가 조금은 흐릿하게 들렸거든요.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처럼 지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성격 탓이었을 거예요. 누가 곁에 오는 게 싫었거든요. 또 엄마처럼 떠나버릴까 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벽이 생겼고 그렇게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빠와 그 여자의 좋은 시절도 잠시. 제가 중학생 때부터 두 사람은 매일 싸웠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도 허구한 날 싸우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빠 성격에 누구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엄마까지 버린 여자인데 잘 살 리가 없었죠. 두 사람 싸움의 불똥은 제게 튀었어요. 왜 집에 일찍 안 들어오냐? 어린 게 왜 딴짓을 하고 있냐? 밥 먹는데 숟가락을 왜 그렇게 세게 내려놓냐? 이렇게 제게 조그만 꼬투리 하나 잡아서 잔소리하기 바빴어요.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둘이 잘 살지,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신경질이 날 정도였어요. 집이 너무 불편하고 숨이 막혀서 일부러 더 집에 늦게 갔어요. 제가 친구도 없으니까 어디 갈 데는 없었고 그냥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어찌 보면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네요. 혼자 공부하면서 생각했어요. 성인만 되면 바로 집을 벗어나자 다짐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정 안 되면 어디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구하든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어쨌든 이 집을 꼭 벗어나고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의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눈물나게 기뻤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한 것도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건 더 이상 아빠와 그 여자를 안 봐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와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설레이는 대학교 입학식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빠랑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내 담임한테 물어보니까 다 말해주더라. 이렇게 좋은 학교 졸업하면 나중에 돈 좀 벌겠네. 우리 아들. 비열하게 웃는 아빠와 그 여자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요. 아빠가 우리 아들이라고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러다 평생 아빠랑 저 여자한테 돈 벌어서 가져다 주며 살겠구나 하고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솔직히 엄청 허탈하고 속상했어요. 그래도 대학 생활만큼은 열심히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 자유다 생각하고 학교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놀기도 많이 놀고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어요.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시간 될 때마다 하고 중고등생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렇게 생활비 벌고 그러면서 장학금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길 2년. 잠시 학교 생활을 멈추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1년 정도 복무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분명 그 전달 휴가 나갔을 때 짐 때문에 본가에 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부고 소식에 저는 멍했어요. 그리고 곧장 아빠와 그 여자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죠.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어색한 큰아버지가 장례를 치러주고 계셨어요. 여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뜨문뜨문 조문객들이 방문을 했어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조문객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어릴 땐 참 착하더니만 심성이 고약해서 일찍 세상을 뜬 게 아니냐, 착한 전처 버려서 벌받은 거다 등. 아빠와 여자에 대한 험담이 이어지는 장례식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어요. 떠나는 순간까지도 지인들의 험담을 들으며 떠나는 삶은 좀 슬프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두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지만 뭔가 허전하기도 했어요. 제게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만 했지 진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뭐 어차피 누구한테 뭘 바라며 살던 인생도 아니고 누구한테 기대고 살지도 않았으니 혼자 잘 이겨내보자 마음 먹었어요. 다시 군대로 복귀 후 복무를 해냈어요.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졸업 후에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죠. 사회생활의 첫 시작은 고시원에서 시작했어요. 초반엔 돈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4학년 때 장학금을 놓치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다 쓰게 되었거든요. 보증금도 없었고 월세도 아까웠고 살림살이 살 돈도 없었던 저는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초반에 회사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정도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풀옵션이라고 해서 가전 살 것도 없었고 고시원보다 훨씬 깨끗하고 쾌적해서 지낼 만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일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승진해서 월급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인복이 터졌나 보더라고요. 회사에 진짜 좋은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선배였어요. 되게 쿨하고 일머리도 있고 일처리도 빠릿빠릿한 사람이었어요. 눈치가 엄청 빨라서 상사들이 원하는 것도 잘 알아듣고 제가 좀 헤맨다 싶으면 바로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일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 선배랑 급격하게 친해졌는데 제 원룸방 구할 때 같이 방 알아봐 주던 것도 그 선배였어요. 또 저희 과장님은 젊은 사람들하고 진짜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어요. 잔소리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밥도 잘 사주시고 잔심부름 절대 안 시키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과장님 보면서 만약 우리 아빠가 저런 분이었다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과장님께 아드님이 2분 있었는데 어쩌다가 둘 다 보게 되었는데 성격도 되게 좋고 친절하고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은 아빠 밑에서 자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약간은 씁쓸하기도 했어요. 또 옆 팀장님도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아이 셋을 키우시는 워킹맘이었는데 일을 정말 잘하셔서 여기저기서 스카웃 제의도 되게 많이 오시는 분이셨죠. 진짜 꼼꼼하고 다정하셨던 분이셨어요. 다른 팀 팀원들까지 챙기시는 마음 넓은 분이기도 하셨고요. 제가 입사 초반에 실수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나서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또 제가 잘 몰라서 발에도 안 맞는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발이 편해야 일이 잘 된다며 신발을 사주기도 하셨죠. 또 입사 동기들도 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라 동기들끼리 진짜 가깝고 친하게 지내기도 했어요. 그동안 세상은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한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새 입사한 지 10년이 넘은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과장이 되었어요. 여전히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일을 하던 어느 날 새로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죠. 저와 띠동갑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 신입사원이었어요. 벌써 띠동갑 후배가 들어오다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신입으로 들어온 그 남자는 다리가 좀 불편한 듯 했어요.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더라고요.
첫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리가 아파요? 제 물음에 신입이 웃으면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고. 고등학생 때 학교에 늦어서 뛰어가다가 골목길에서 엄청난 속도로 나오는 트럭이랑 부딪혔대요. 그 사고로 한 달을 넘게 병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신입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열정도 대단했어요. 왜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뽑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괜찮아 보였죠.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고 모든 걸 먼저 나서서 하려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마치 제가 젊었을 때 보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팀이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야근을 안 하려고 하고 직원들 야근도 안 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서로 힘드니까요. 저희 부장님이 야근을 싫어하시던 분이라 자연스레 저희 팀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이 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 대신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열심히 업무를 했죠. 다 같이 열심히 한 덕분인지 업무가 잘 마무리되었고 어느새 시간은 십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신입이 많이 지쳐 보였죠. 아침부터 회의에 미팅에 야근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이는 게 뻔했어요. 집에 가자고 했죠. 아, 과장님, 저 회사 근처예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오늘 고생 참 많았어. 내가 태워줄 테니까 같이 가자. 힘들어하는 게 마음이 쓰여서 저는 신입을 태워주기로 했어요. 괜찮다고 거절하는 신입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저의 집이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제가 그로부터 1년 전에 이사를 했었거든요. 언제까지 원룸에 살 수는 없으니 큰맘 먹고 전세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어요. 집이 굉장히 가깝네. 종종 같이 출퇴근하자.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같은 동네에 사니까 괜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렇네요. 그때부터 신입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가끔 퇴근도 같이 하고 퇴근길에 동네 맛집에 가서 둘이 술도 한잔 하고는 했어요. 젊은 친구가 참답지 않게 생각도 깊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저도 편히 마음을 열고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아마 가정 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신입이 가족들하고 사이가 엄청 좋더라고요.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는 없었지만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사업으로 바쁘셨지만 쉬는 날마다 신입에게만 집중을 하고 놀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한 적도 있어요. 또 어머니도 굉장히 다정한 분이라고 했어요. 소풍날 3단 도시락을 주실 만큼 사랑이 넘치신 분이셨다고. 저랑 가깝게 지내면서 제게 마음을 활짝 연 신입은 제게 이런 얘기도 해주었어요. 실은 저희 부모님이 재혼을 하신 거거든요. 재혼 후 제가 태어났고요. 두 분 다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이셔서 그런가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도 그렇고요.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은 신입이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비록 그런 화목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저도 나중에 가정을 꾸린다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을 선물해줘야겠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신입이랑 가까이 지내며 형, 동생 같은 사이 또는 친구 같은 사이를 유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장님, 저 사실은 이번 주말이 생일이에요. 와, 정말? 축하한다. 생일에 뭐 하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 제가 살면서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엄마가 계실 땐 그래도 엄마랑 둘이 케이크에 초도 꽂고 미역국이랑 잡채도 먹었는데 엄마가 안 계신 뒤부터는 한 번도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죠.
아빠한테 한 번 생일이라고 말했다가 아빠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너는 애비 생일에 10원 한 장 안 가져올 거면서 뭘 바라냐고. 그게 12살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충격으로 저는 생일을 챙기지 않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엔 친구가 없었으니까 누가 생일을 물어볼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대학교 가서 어쩌다 동기들이 제 생일 알아서 축하해 주기는 했었죠. 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케이크에 초를 불었던 친구들과 했던 첫 생일 파티였어요. 제가 생일을 챙겨받지 못해서 그런가 남 생일도 잘 못 챙겼어요. 생일 축하해 주는 것도 뭔가 어색하고 선물도 뭘 줘야 할지 모르겠고 말이죠. 30 넘고서는 보통 생일날 특별히 파티 같은 거 안 하고 넘어가곤 하니까 챙김받지도 챙겨주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생일이 언제였나 가끔 가물가물하기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신입의 생일이라니.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술 한 잔 사주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신입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은 제가 생일은 꼭 가족들하고 보내거든요. 마침 주말이 생일이라서 본가에 가려고요. 아,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한잔하자 뭐. 그게 아니라요. 혹시 과장님도 같이 가실래요? 솔직히 놀랐어요. 남의 집에 초대받은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았어요. 대학생 때 자취하는 친구들 집에 몇 번 가봤지만 누군가의 가족이 머무는 공간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신입이 회사 생활을 하는 걸 부모님께서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신입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게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신입에게 티는 안 냈지만 회사 생활에 대해서 전화로 자주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저랑 같이 가서 부모님께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신입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족이 없다는 것을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어도 되는 건지 고민하다가 신입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건데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주말 아침, 신입을 차에 태우고 신입의 본가로 향했어요. 같은 서울이라 얼마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입집이 엄청 좋더라고요. 드라마 속 부자들이 사는 그런 으리으리한 주택이었어요. 놀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색하게 신입을 졸졸 쫓아서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단 한순간도 제 엄마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주 어릴 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엄마랑 찍은 사진도 다 가지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보는 걸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어떻게 엄마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신입의 집에 저희 엄마가 계셨어요. 그냥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시겠지? 그럴 리가 없지.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일 거야 생각했는데 그냥 엄마라고 말이 나왔어요. 엄마라고 한 저도 신입도 신입의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입의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정말 저희 엄마다. 신입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 엄마다. 저도 신입의 어머니를 따라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신입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 있었고요. 마음을 다듬고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몇 번이고 엄마께 물었어요. 정말 제 엄마가 맞아요? 정말 제 엄마 윤미선 씨가 맞아요? 정말 나 이현수의 어머니가 맞아요?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눈앞에 계시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본다고 해도 못 알아볼 줄 알았고요.
아니,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는 제 물음에 계속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맞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냐며 엄마도 이 만남을 신기해 하셨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시더니 저를 떠난 뒤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엄마 편이 아니었대요. 평소에 밖에서 이미지 관리를 열심히 한 덕이었을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대요. 이런 동네 사람들의 증언으로 법도 엄마 편을 안 들어줬다고 했어요. 그 당시엔 녹음 파일이 있었겠어요? 현장 증거 사진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아빠의 바람을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법정까지 가게 되었던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양육권 또한 아빠가 가져가게 되었대요. 평소에 아빠가 육아를 전혀 안 했다고 소리쳐봤지만 엄마가 경제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가 없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떨어질 수 없었던 엄마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셨고 결국 아빠는 경찰까지 불러서 엄마를 내쫓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쫓겨난 엄마는 매일같이 집 앞을 맴돌았대요. 어떻게 하면 저를 데려올 수 있을지 그냥 확 업어갈지 고민을 엄청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야반도주. 저와 아빠가 한순간에 이사를 해버렸고 그 이후로 엄마는 다시는 저를 볼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빠와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을 붙잡고 사정을 해가며 아빠와 저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생이별을 했던 거였어요. 그 이후 가슴속에 저를 묻고 살아가셨던 엄마. 운명처럼 만난 그분은 엄마처럼 이혼을 하신 분이셨네요. 생활고가 심해서 상대 측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혼자가 되신 분이셨대요. 같은 아픔이 있으셨던 두 분은 마음을 나누게 되셨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이 가족만큼은 깨트리고 싶지 않고 잘 지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내조를 하셨대요. 새로 만나신 분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정말 열심히 도우셨고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게 되셨고 육아와 사업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셨대요. 그 덕분에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성공을 이루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키운 멋진 아들이 바로 저희 회사, 그것도 저희 팀의 신입으로 들어와서 저와 만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신입은 저와 아버지가 다른 형제였던 거였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너희 둘이 이렇게 만나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니? 엄마뿐만 아니라 저와 신입, 그리고 신입의 아버지까지 모두 이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심히 복잡해졌어요.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마냥 기뻤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움으로 응어리져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풀렸어요. 하지만 과연 엄마도 이 만남이 기쁠까 싶더라고요. 이제 새 가정을 꾸려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불청객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입도 그렇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전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저라는 사실을 알고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신입과의 우정도 이제 끝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신입의 아버지 또한 저의 존재가 반갑지는 않을 게 분명했고, 기쁜 마음은 어느새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에서 밥을 먹는 내내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과일과 약간의 다과를 내오셨어요. 눈치를 보다가 그만 빠져야겠다. 더 이상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입의 아버지가 좋은 와인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좋은 날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 한잔 해야지. 신입의 생일이라 좋은 술을 한 잔 따시는 것 같았어요. 차도 가져왔으니까 운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신입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때문에 마시는 술인데 같이 한잔 해야지. 불편하면 편히 자고 가도 되고.
저 때문에요. 그럼 잃어버렸던 가족이 온 날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 가족이라는 말인데. 가족이라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요동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가족이라고요? 그럼 자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고 있나? 집사람이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일같이 했어. 뭐하고 사나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인연이 되어 다시 돌아와줘서 참 고맙네. 그 순간 바보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를 불편해하실 줄 알았어요. 저를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신입의 아버지는 물론 엄마와 신입도 모두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있었고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엄마도 덩달아 눈물을 보이셨고 신입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유쾌하게 말했어요. 어쩐지 과장님이랑 잘 통하더라. 형이라서 그랬나 봐요. 과장님 같은 형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형이었네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신입이 평소에도 그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저 같은 형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재미도 없는 형이 뭐가 좋냐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신입 같은 동생이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형제라니. 정말 같은 어머니를 두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세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빠와 아빠의 새 부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엄마는 덤덤하셨어요. 정말 미웠지만 나중엔 그 미움마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셨을까.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시간들을 아저씨랑 같이 이겨내 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제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한 달에 한 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신입이 이제 제 동생이 되어서 함께 엄마 댁에 방문해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눠요. 아저씨는 그냥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건 아직 어색한 것 같네요. 친아버지를 부른 것도 너무 오래되어서 어쩐지 아빠라는 말은 입에 잘 붙지를 않아요. 그래도 노력해봐야겠죠. 가족이랑 대화를 나눈다는 게 참 어색한 저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지, 새로운 목표는 무엇인지, 하고 싶은 건 뭔지. 함께 대화를 나누면 방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긴 후에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누굴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 제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자주 웃어서 그런가 좋은 사람이 제게 와주었어요. 가족들은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맨날 면도를 해라, 셔츠도 다려서 입어라, 미용실을 자주 가라 하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요. 그 덕분에 저는 그 좋은 인연을 이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꾸리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저는 아빠가 되었어요. 참 어색하고도 간질간질한. 제가 부모가 된 거예요. 아직도 좋은 부모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건 제 평생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저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속에는 사랑이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제 아이에게만은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려 해요.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떠나는 심정이 어떠셨을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을지.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저도 엄마도 많이 변했고 어릴 때처럼 순수한 추억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은 생동안 최선을 다해서 엄마께 사랑을 드릴 거예요. 제가 표현이 참 서툴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